자, 이제 시작할게요. 다 쓰셨나요? 아마 퀴즈는 다 채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강생 카드에 쓰시는 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쓰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뭐 끝날 때까지 여유롭게 쓰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스터디 여부나 희망 여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시면 제가 앞으로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랑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솔직하게 뭐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한 번씩 채워보라고 말씀드린 그 퀴즈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첫 번째 진도가 이제 개별화 통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임용 시험을 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을 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몇 가지 용어를 확인을 해보려고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이제 개별화 교육으로 진도를 바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앞서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OT를 따로 했었지만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진도 같은 거 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계획표 나와 있는 거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다들 보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릴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강의 교재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카페를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교재는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나온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뭐 그대로 막 통째로 바꾸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좀 새롭게 다뤄진 내용이나 더 심화해서 봐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록본으로 지금 그러니까 추가 자료로 제본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계획으로는 한 3주차쯤 그때쯤 해서 아예 추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전에 이제 추가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진도를 보시면 3주 이후부터 4주부터 이제 지적장애부터 해서 특수 아동에 대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뒷부분에 추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앞부분에 오늘 보낸 자료라던가 이런 데는 특별히 워낙 기본적인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서 막 새로운 자료가 있거나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할 때마다 나눠드리고 뒷부분에서 추가 자료가 나오는 건 앞부분에서 했던 것부터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추가로 나눠드리는 건 아마 뭐 12월 말 아니면 13년에 나온 새로운 강론서나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막 지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여기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질문을 항상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이제 앞부분에서 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앞부분에 있는 개별화, 통합, 평가, 행동수정, 공학, 전환, 가족 이런 것들을 하고요. 뒷부분에 이제 특수 아동, 각각의 장애 영역별 특성을 보게 되는데 제가 뭐 딱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개별화나 통합이나 평가, 행동수정, 공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묶어서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냐면 특수교육에 대한 방법이나 전략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별화 교육이나 통합 교육 같은 경우에 지적장애만 하나요? 아니죠. 자폐만 하나요? 아니죠.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바로 3주 안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미리 보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수정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는 많은 원리나 행동수정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나 전략들이 결국 장애 영역별로 지적장애, 자폐, 학습장애 이런 거 할 때 중재 전략을 이해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기본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학이든 뭐든 이제 전 장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 방법이나 전략을 미리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3주 동안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습도 잘 해두시고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뒷부분에서 장애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재 전략이나 방법들 보실 때 훨씬 이해가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차근차근 해두시면 뒷부분에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구정
연휴, 설날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30일은 휴강을 하게 되고 수요일은 하고요. 그때 이제 못하는 것이 이제 계속 미뤄지면서 보강을 한 번 또는 이제 진도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2월 안에 또는 2월 안에 이제 학교를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그렇기 때문에 2월 안에 어쨌든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이제 거기에 적어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 장짜리로 이렇게 퀴즈를 나눠드렸는데 요거도 이제 앞으로 매주 진도가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되게 짧게 뭐 한 7문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매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연습 문제 같은 퀴즈를 그냥 중간중간에 틈틈이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면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서답형이다 보니까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복습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 퀴즈 빈칸부터 채워놓고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개별화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1번에 이제 큰 표에 점선이 가운데 이제 있고요. 1번 옆에 이제 용어를 쓰시는 거죠. 그 안에 설명을 보면 이건 무슨 용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건 뭘까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온 용어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이 생겨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면서 쓰는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겠어요. 장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부가 설명이 나와 있죠. 결함이라고 하면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관의 기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쳤어요. 다치면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함 또는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서 특정 영역의 능력 저하가 생긴다. 능력 저하가 생겨서 교육적이나 훈련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공부하면서 계속 쓰게 되는 용어가 바로 장애, 특수교육, 뭐 대상자 이런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우리 본 것처럼 뭔가 좀 편안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런 상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장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전공 영역에서 여러 개론서나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데서는 3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한 상태.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 예를 들어서 눈을 다쳤다, 귀가 아프다, 아니면 다리가 한쪽이 뭐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어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손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손상.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애를 나타내는 첫 번째 용어는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설명해 보면 빈칸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들어가는 게 바로 손상이에요. 손상으로 인하여 이거는 신체적으로 이제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손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니까 이건 이제 능력 저하가 생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능력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면 손상이 있거나 무능력이 생기거나 하는 건 사실 여기까지의 개념은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세 번째 개념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봤을 때 개별적인 어떤 이런 상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은 빈칸에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하여 설명 앞부분에 있는 그 빈칸에는 손상, 무능력을 쓰시면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익. 그래서 이것도 장애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쓰자면 불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설명을 하면 더 와닿을 수가 있냐면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영어로 쓰면 무슨 용어를 쓸까요? impairment. 자, 우리가 보세요. 장애 영역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지적장애, 자폐범주성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을 쓸 때 영어의 원어는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자, 그러면 임페어먼트가 들어가는 장애 영역은 무슨 장애가 있을까요? 시각장애, 청각장애라고 할 때 장애는 영어로 임페어먼트를 써요. 이해되시죠? 비주얼 임페어먼트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히어링 임페어먼트. 그건 전부 다 시각적인 면에서나 청각적인 면에서 신체적으로 손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아까 무능력이라고 했죠. 손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능력 저하를 말한다고 했죠. 이거는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disabilit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isability라는 말에 이 용어를 가지고 장애 영역을 설명하는 것은 무슨 장애가 대표적일까요? learning disability. 뭐죠? 학습장애. 이해되시죠? 그건 학습장애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기관의 손상이나 아니면 뭐 다쳐서 이런 게 아니라 능력,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석을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장애 영역이랑 이제 상관없이 불이익을 갖게 되는 것.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있는 그런 장애 상태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핸디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특수교육을 우리가 전공하면서 상식으로 이제 좀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장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것. 이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특수교육을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 교육이 바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 설명 드릴 때 이제 법 수업할 때 얘네들은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특수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이런 교육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이 법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죠?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특수교육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 뭘까요?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학교에서 교육과정만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학습시키고 훈련하고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서비스, 개개인에게 필요한 여러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울 때에도 관련 서비스랑 관련된 걸 IEP 안에 포함시키도록 법적으로 이제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의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 과정이라는 큰 영역과 관련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4번. 그래서 이 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죠. 첫 번째 용어를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뭐라고 할까요? 특수교육 대상자. 우리가 근데 설명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기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말하는 게 길잖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그냥 대상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강론서나 이론서나 이런 데서도 그냥 장애 학생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법적인 용어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내일 안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만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100%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는지를 선정 절차를 거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고 싶지만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또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 학생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 학생들에게 이제 장애라는 그런 영역을 정의할 수 있는 법은 크게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장애로 이제 정의가 되고 선정이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이제 복지나 의료적인 어떤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애에 대해서 등록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겠고 5번에 들어가는 용어가 바로 뭘까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게 바로 뭘까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법적인 그런 법에 나와 있는 건 그대로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자, 그럼 참고로 볼까요? 관련 서비스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상담,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 공학, 학습 보조 기기,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다양한 그런 관련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장애와 특수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볼까요? 태어난 실제 생활 연령,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간히 계속 나오게 돼요. 무슨 연령? 생활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자로는 CA라고 해서 CA라고 씁니다. MA가 정신연령, 그렇죠? 그래서 MACA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 생활연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활연령은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과정 설명을 이렇게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도 생활연령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중도장애 학생들, 중증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설명할 때 생활연령이라는 게 항상 많이 강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특수교육을 한다는 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인 그런 교육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주는 건데 그 교육적인 요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애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나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른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겠죠. 하지만 중증의 학생 같은 경우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나이와 정신연령의 차이가 어떨까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중학생인데 이 학생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신연령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맨날 초등학교 저학생을 대하듯이 질문을 하고 교구를 쓰고 매일 그런 수준에서만 교육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결국 성인이 되어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통합이 되고 할 때 절대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교실에서 또래들은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너무나 어린 수준의 교구를 사용한다거나 너무 어린 학생이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통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활 연령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연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는 오늘 이 연령을 계산하는 지금 순간에 이 학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 몇 개월, 며칠 동안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연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조기 중재 또는 괄호에서 조기 개입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특히 유아 특수이신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조기에 중재를 하거나 이제 조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한 차원이기 때문에 조기 중재나 조기 개입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0세에서 2세 장애 신생아와 영아들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어릴 때 신생아일 때, 영아일 때 제공하는 것을 조기 중재다, 조기 개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우리가 무슨 챕터를 하게 되든 뭐 계속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고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진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점검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특수교육의 꽃이라고도 하는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은 이제 마인드맵이랑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 제 마인드맵을 받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작년에도 쓰던 그런 마인드맵이랑 거의 공통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달 동안 하는 것에서 2주, 3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크게 추가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마인드맵이 예전 것과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추가되는 자료나 이런 데 있어서 내용이 추가되면 마인드맵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셔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챕터마다 마인드맵을 나눠드리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고 해서 첫 번째 챕터가 나오죠. 자, 교재에서 이제 챕터 1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도 나와 있고 하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이라고 해서 01번에서 07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교재는 제일 뒤에 보면 1권, 2권 전부 다 상하 전부 다 뒤에 이제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도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이건 어디 나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이 챕터 통째로 참고한 자료는 이게 한 2009년, 10년쯤에 나온 국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운영이랑 관련된 지침을 국가에서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제 국가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라고 그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지침 자료를 준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국립특수교육원에 가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째로 요약한 것이 이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것을 했냐면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내용은 각종 개론서에 챕터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기보다 좀 책마다 그냥 간략간략하게 기본 개념들이 좀 설명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자료가 가장 빠짐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요약을 해놓은 자료고, 대부분의 자료가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원문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특수교육원에 가면 그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뭐 개별화 교육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왜 만들어진 것이냐면, 특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화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교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딱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의 이론에서부터 실제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자료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거의 부족함 없이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챕터마다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게 뭔지 몇 가지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이에요, 법.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그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법이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화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지만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실 건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 챕터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법.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이 꼭 되든 안 되든 개별화 교육이라는 이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특히나 유아특수에서 올해 또 많이 나왔어요. 목표랑 관련된 내용. 목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육 목표,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 서술이랑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3차까지 시험이 있을 때 서술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 유아 특수에서 이제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했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가 되겠어요. 요 정도. 법이랑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목표랑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목표를 쓸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요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셔야 되는 걸 좀 표시를 해주시면 1번에 보시면 1번에 3번 개별화 교육계획의 법적 근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오른쪽에 이 부분에 제일 위쪽에 01번 해서 옆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마인드맵처럼. 그중에서 3번 개별화 교육계획의 법적 근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크게 03 개별화 교육계획의 구성요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3번 교육 목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1번부터 06번까지는 전부 다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07에서 개별화 교육계획 관련 Q&A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표시를 해두시고 잘 읽어두세요. 여기는 뭐냐면 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Q&A로 만들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해주는 자료인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Q&A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첫 번째 부분에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운영 자료의 성격이나 기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운영 자료. 지금 이 자료는 뭘 말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 자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떤 성격이 있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의 기본 방향 잠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구체적인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안내를 해주는 자료라는 뜻이에요. 별 내용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실정에 적합한 IEP를 수립 운영하도록 한다. IEP 수립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3번,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보세요. 다양한 양식을 제시한다. 이게 원문을 보시면 개별화 교육계획 여러분들 세워보셨죠? 과제로도 해보시고 본 적 있으시죠? 그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교사마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의 양식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다양한 양식을 원문에 보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효과적인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9페이지에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의미. 자, 개별화 교육 계획이 무엇이냐? IEP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용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개별화 같은 경우는 옆에 설명에 어디에 표시하시냐면 개별성. 표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개별화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별성.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를 봤었죠.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에 크게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갔었나요? 교육 과정이랑 관련 서비스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할 때 그 교육도 설명이 나와 있죠.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획은 이제 말 그대로 계획, 플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설계. 그래서 개별성에 기초해서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개별화 교육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개별화 교육 계획 아래에 통째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잠깐만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과정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한 법적 문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법으로 정말 법처럼 예를 들어서 법에 우리가 특수교육
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구성원의 어떤 협력이나 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게 나중에 만약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어떤 권익이나 권리나 이런 것을 옹호할 때 어떤 뒷받침이 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을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 옆에 보시면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장을 해준다.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능에. 그 다음에 또 뭘 제시해주냐. 방향 제시를 해준다. 얘한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자, 방향 제시를 한 것이 있고 교육을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할 때도 편할까요? 평가할 때 편한 거예요. 평가. 여러분들이 아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막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점검할 때도 내가 뭘 했는지 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때도 이제 중요한 평가 계획서가 되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네 번째 내용 보세요.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 문서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면 그것은 그 보호자나 대상자들에게는 권익 옹호랑 관련된 문서가 되기도 하지만 교사에게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냐면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감, 책무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더 이제 뭐 강요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부모님과 교사가 대화하고 할 때에도 이러한 문서 자체가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사소통을 돕는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오늘 추가로 나눠드린 한 장짜리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그런 기본 개념이 개론서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렸거든요. 우리는 지금 개별화 교육 계획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기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두세요. 기능은 앞으로 행동 수정할 때, 뭐 할 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기능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의 기능, 뭐 이 책의 기능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쓰임새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또는 특징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은 개별화 교육계획의 기능, 개별화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에 비해서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의 5번 테마를 보시면 테마 5번을 보세요. 개별화 교육계획의 문제점.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부모에게는 거의 소용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이어서 법적인 어떤 개념을 보게 될 텐데 법적으로 30일 안에 IEP를 작성을 해야 돼요. 모든 학생에 대해서. 근데 특수교사는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하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학기 초에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너무 많고 학생들도 새롭게 만나야 되고 너무 다양하게 할 일이 많은데 IEP도 그 안에 다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만으로 알차게 구성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그냥 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그거대로 교육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IEP는 창조적이고 융통성이고 수립된 자료에 근거하며 독특한 요구에 개별적으로 최상의 교육 중재를 적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형적인 IEP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교사가 한 명의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뭐 더 7명, 8명이 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IEP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지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거의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실 정말 얘한테 이번 학기에 또는 이번 연도에 얘한테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조사와 평가가 다 필요한데 그런 걸 일일이 할 그런 현실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읽으면 뻔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층 면접을 하실 때 2차에서 또는 교직 논술을 쓰실 때 2차 서술이나 논술을 쓰실 때 2차 서술이 아니군요. 이제 1차가 됐죠. 1차 서술 논술을 쓰실 때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 개별화 교육에 대한 어떤 장단점 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관을 좀 넣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한 가지 뭐 색깔이나 뭐 한 가지 스티커나 이런 거로 쭉 표시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서술이나 논술이나 교직 논술 또는 심층 면접의 주제로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개별화 교육이 무엇인지, 개별화 교육 계획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법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제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바로 지금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이제 그냥 법을 보시면 법이 그대로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요소를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법은 앞으로 이제 각 챕터마다 조금씩 그 챕터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될 거고 나중에 법을 따로도 이제 보게 될 텐데 법을 보실 때 요령을 이제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항이랑 상관없이 법이라는 그 전체적인 영역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뭐가 있냐면 법은 여러 가지 뭐 개별화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선 그 내용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읽을 때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냐면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권장사항이 있기도 해요. 의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어떻게 끝날까요? 뭐뭐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법 조항을 읽어보시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뭐 노력하여야 된다. 이건 뭘까요? 의무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각 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법에서는 각 조항마다 그 조항의 책임 주체가 있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재를 보세요. 교재에서 9페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근거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법에서 첫 번째 22조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1번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말이 뭘로 시작하나요?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다음에 끝에 서술어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요? 각급 학교의 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조항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 주체는 각급 학교의 장이거나 특수학교의 장이거나 교육과 기술부 장관, 교육부의 장관이거나 아니면은 뭐 교원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 주체를 보셔야 되고요. 또 뭘 봐야 될까요? 법은 그 조항이 지켜져야 되는 시기를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그 시기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시거나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 조항에 따른 그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요소.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구분하셔서 번호를 매기시던가 해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은 어떤 조항이든 저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마인드맵은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마인드맵을 보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의 법적 근거라고 해서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에 이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즉
장애 학생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받는 것이랑 관련을 해서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도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학습자를 정의하는 이 조항에 따라서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법을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랑 관련을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법의 테마가 무엇이냐면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팀 구성. 개별화 교육 지원팀. 자, 그 다음에 법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모든 법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용어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답형에서 답을 쓰실 때 개별화 교육 지원팀인지 개별화 교육 개발팀? 이런 것들은 잘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똑같은 팀이라는 걸 쓰려고 한 것 같지만 그런 용어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린 답으로 될 수가 있어요. 법에 나오는 건. 법에 나오는 건 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누가 한다고 했죠? 누가 이 팀 구성이랑 관련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각급 학교의 장이. 이 각급 학교의 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학교의 장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장애 학생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학교의 종류가. 일반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특수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불문하고 학생이 다니게 되는 모든 학교의 장은 이 학생을 위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팀 구성은 얼마 이내에 해야 될까요? 얼마 이내에? 그건 규칙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얼마 이내에 해야 될까요? 매 학년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으로부터 얼마 이내에? 2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회장은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팀 구성원으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쭉 예를 들어서 나열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진로교육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 진로나 직업교육이랑 관련된 전문가들 또 관련 서비스랑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제 팀 구성원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이 구성이 되면 이 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작성할까요? 팀은? 그쵸. IEP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팀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것, 팀은 또 얼마 이내에 팀을 작성해야 될까요? 30일 이내인데 언제마다? 매 학기마다.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EP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팀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팀 구성은 각급 학교회장이 매 학년 시작 2주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팀 구성원은 그렇게 다양한 팀 구성원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그 팀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매 학기마다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내용. 개별화 교육 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규칙에 나와 있죠. 뭐가 들어갈까요?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학습 수행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육 목표.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게 뭘까요?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교육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사항. 평가 계획.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개별화 교육 계획에도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내용과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IEP, 어떤 A 학생에 대해서 IEP를 작성할 때 학생에게는 적용되는 교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모든 교과에 대해서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다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모든 교과에 대해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하면 될까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관련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모든 관련 서비스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팀 구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팀이 작성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내용, 그쵸?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 이제 또 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전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IP, 기존에 작성했던 IP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IP는 매년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에서는 전학이나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전학 시 뭐 한다고 하냐면 보내준다.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부. 그래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하였던 기존의 IP를 보내주어야 하는 거예요. 송부. 얼마 이내에? 14일 이내에. 그렇죠? 14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다 찝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학교라고 해서 이제 통합학교, 일반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IEP를 작성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책임은 팀 구성을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겠지만 이 학교장은 IEP에 대한 전문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 구성원 중에서 IEP를 작성한 것이랑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특수교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특수교육 교원의 역할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1, 2, 3항에 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뭐냐면 팀 구성하고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하고 전학 시 송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수교사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된다. 그런 역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EP랑 관련을 해서 교육을 했으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그래서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평가는 자, 여기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 자체를 얼마마다 했나요? 매 학기마다 했죠. 그러니까 평가도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될까요? 매 학기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도 매 학기마다 실시를 해야 된다.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그것을 통보하는 것. 매 학기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통보는 누구에게 하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하는 거예요. 자, 평가에 대한 것도 거기 보시면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각급 학교회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급 학교회장이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개별화 교육에 대한 법의 핵심은 이게 단데 이제 이와 관련을 해서 뭐 다양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법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법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법 그대로 보는 거고요. 법령 해설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과거 시험에서는 법만 그대로 외우면 법 문제 그냥 간단하게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령 해설을 또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법 수업할 때 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학교에 장애 학생이 배치가 되었어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교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완전 통합을 하거나 하면. 그렇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어떤 식의 교육을 받든 IEP를 작성해야 돼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지금 아무도 없죠. 특수교육 교원이 없어요. 그러면 특수교육 전공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IEP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법령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법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인근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교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법령 해설에 좀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의무냐 권장사항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평가 부분에서 보시면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작성하여야 한다, 구성하여야 한다. 전부 다 의무사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각급 학교회장인지 누군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보셔야 되고 시기를 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14일 이내, 30일 이내 매 학기마다 이런 거 보시라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요소를 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린 것이냐면 개별화 교육계획이랑 관련을 해서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호를 매기셔서 몇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암기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셔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할 때 적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시 정리를 잘 해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법 보셨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 벼락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특수교육학의 영역이지만 만약에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별화 교육 계획은 요거 보고 넘어가셔도 될 만큼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운영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절차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사실 어떤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냐면 저기 보시면 의뢰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선정하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내일 평가 영역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왜 나와 있냐면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 과정이 이 전체적인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 절차 중에 어디 나와 있는지 찾으셨나요? 5번째 과정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IEP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진단이 뭔지 평가가 뭔지 이런 개념을 알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잠깐만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장애가 없고 아무것도 이제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 학생이 나는 이제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또는 학부모가 보기에 장애가 있어서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의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의뢰 같은 경우는 보호자는 직접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보호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학교에서 봤더니 얘가 뭔가 좀 의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장이 바로 의뢰를 할 수는 없고 바로 의뢰하지 않고 누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될까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바로 의뢰할 수 있고요. 각급 학교회장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진단평가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설명드릴 때 장애명이 있는 것과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단평가를 그냥 해서 지능검사하고 무슨 검사하고 해서 얘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다. 얘는 뭐다. 얘 상태는 이렇다. 라고까지 평가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진단평가 단계.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지적장애인 것 같다라고 해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해보는 거죠. 진단평가를 한 다음에 얘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보시면 선정 절차가 있죠. 그래서 진단평가에서는 그냥 얘가 장애 명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선정 단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얘가 특수교육 대상자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때 배치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갈지 특수학교에 갈지 일반 학교에서도 통합학급에 갈지 특수학급에 갈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는 거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면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검토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앞부분에서 보시는 그런 의뢰의 개념, 진단의 개념, 선정의 개념, 배치의 개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의뢰는 누구한테 하는지, 의뢰를 받은 교육장감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박스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 전체를.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선정 이런 개념은 우리가 평가 챕터에서 세 번째 챕터에서 내일 다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지금은 개별화 교육계획이라는 걸 이쯤에서 실시하게 되는 거구나. 이 정도로 흐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보면 되는데 좀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